이탈리아 출신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호모 사케르라는 책에서 아감벤은 서양 정치사와 철학사를 반성적으로 전공합니다. 그러면서 벌거벗은 생명들을 위한 변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살해는 가능하되 희생물로 바칠 수는 없는 생명인 호모 사케르. 이 호모 사케르는 주권의 권력 역학에 의해 흔히 배제될 수 있는 일종의 늑대 인간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늑대 인간은 인간계에서는 인간이 아닌 늑대 같은 동물로 배제되죠. 인간이 아닌 동물계에서는 동물이 아닌 다른 인간으로, 그래서 인간계에서도 배제되고 동물계에서도 배제되는 이중 배제의 숙명을 안고 있는 존재가 바로 늑대 인간입니다. 거꾸로 인간이기도 하고 짐승이기도 하니 이중 포함의 가능성 또한 들어 있습니다. 이런 양가적인 영역에 대해 성찰하기 위해 조르조 아감벤은 고대 로마법의 자료들을 뒤지다가 거기서 신성함의 개념과 인간 생명 자체가 결부되어 있는 최초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페스투스의 말의 의미에 대해 그래서 한 대목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의 본론은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모 사케르란 사람들이 범죄자로 판정한 자를 말한다. 그를 희생자로 바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를 죽이더라도 살인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사실 최초의 호민관법은 만약 누군가 평민 의결을 통해 신성한 자로 공표된 사람을 죽여도 이는 살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이로부터 나쁘거나 불량한 자를 신성한 자라 부르는 풍습이 유래한다. 종교법과 형법이 아직 분화되기 이전의 시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을 우리는 품을 수 있고 아감벤도 바로 그거 좀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에서 아감벤의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를 살해한 자에 대한 사면과 그를 희생물로 바치는 것이 금지라는 것의 병치, 그게 이제 이게 맞서 있다는 것. 이 병치를 경제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일 호모 사케르가 부정하다면 어떻게 그 부정한 존재에 대해서 신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하게 되는 거죠. 혹시 호모 사케르가 신의 소유물이라면 어째서 그를 죽이고도 부정이 타지 않고 신성모독을 범하지도 않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사케르라는 라틴어는 성스럽게 되다와 저주를 받다. 이게 이제 그냥 한쪽에 성스러운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가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케르라는 말에 한쪽에서는 성스럽게 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저주를 받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법과 신의 법, 둘 다의 바깥, 외부에 존재하는 호모 사케르의 생명을 탐구하기 위해 저자는 법학에서 인류학에 이른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는데 그동안 자명하다고 믿었던 전제나 개념들 중 그 어느 것도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주권 권력의 문제로 사태를 풀어내려 합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지 살아있는 생명체를 지시하는 조회와 개인 특유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를 뜻하는 비오스로 나누고 비오스에서 멀어진 조회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베냐민이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불렀던 이들의 운명은 조르조 아감벤이 보기에는 주권 권력의 배제, 포함 논리, 그러니까 주권 권력을 배제하느냐, 포함시키느냐, 이 배제와 포함하는 이 논리의 향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의 생사의 여탈권을 쥔 주권이 조회 쪽만 보면 호모사케르는 아주 가치 없는 벌거벗은 생명이 됩니다. 실업 상태의 노숙인들, 불법 체류자들, 난민들, 근대 이후 공동체에서 폐지된 채 수용소에서 감금되었던 벌거벗은 생명들의 저자의 눈길은 오래 머뭅니다. 겐 로치 감독의 영화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분명한 언어로 가치를 추구하고 비오스를 갈구했지만 공무원들은 그를 한갓 조에 취급하며 배제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벽화 같은 서명 작업이 드라마틱한 것도 그 때문인데요.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감, 자유의 문제와 관련해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감동적인 영화를 보며 떠올린 책이 바로 호모사케르라는 책이고 또 존 스타인백의 소설 분노의 포도입니다. 흔히 대공황기의 서사시로 일컬어지는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는 대공황기의 벌거벗은 생명들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이자 그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출애굽, 엑소더스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찬재입니다. 먼저 아메리칸 드림과 이 대공황기의 악몽을 대조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 속에서 아메리칸 드림으로 출렁댔던 나라, 그 미국의 꿈은 늘 황홀하기만 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이미 20세기 초 업턴 싱클레어가 정글이라는 작품, 1906년에 발표된 장편인데요. 1906년에 나온 정글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경제는 애초부터 약육강식이란 정글의 법칙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글에서는 큰 힘은 작은 힘을 먹고 더 큰 힘으로 자랍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무력과 세욕이 독버섯처럼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유진 오닐이 1924년에 쓴 느릅나무 그늘의 욕망에서는 거기서 이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정신의 황폐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무력, 세욕 이런 것에 이제 그런 욕망에 휘둘리다 보면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황폐해지겠는가 하는 것을 반성적으로 성찰한 드라마가 바로 느릅나무 그늘의 욕망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메리칸 드림은 아메리카의 비극으로 추락할 수도 있을 겁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을까요? 없을지도 모르죠.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 때문에 드라이저는 1925년에 아메리카의 비극을 썼는데요. 이 아메리카의 비극에서 젊은 영혼들은 허황된 꿈에 사로잡힌 나머지 타락한 돈과 욕망의 늪에 감염되고 맙니다. 진정한 사랑은 돈에 의해 잿빛 바다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러므로 아메리칸 드림은
영원히 고주될 수만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영원히 고주될 듯 보였던 아메리칸 드림이 혹독한 악몽으로 곤두박질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1929년 10월 뉴욕 월가의 증권시장이 붕괴되면서 시작된 이른바 경제 대공황 시절 말입니다. 미국의 자신감과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은 이 대사건으로 말미암아 절망감과 당혹감, 분노가 미국 거리를 유령처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분노는 굶주림으로부터 찾아왔습니다. 공황 초기인 1930년에 400만 정도이던 실업자가 1934년에는 3배로 늘어났습니다. 빈곤이 전국을 휩쓸어 전 국민의 3분의 1이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판자촌이 줄을 이었고요. 쓰레기통을 뒤지는 기아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러니까 이 서부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동부의 필라델피아에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인구가 이렇게 그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시카고의 거대한 도살장 같은 풍경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대공황 하면은 그 뉴욕 월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도시의 공황 문제만 얘기하는데, 이 대공황기에 농촌도 피폐해지기는 엄청났습니다. 이 농촌의 피폐화로 많은 농민들이 땅으로부터 뿌리 뽑혀 도시로 생존을 위한 대이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1920년대의 벼락경기 시대를 마감하고 파산경기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행방은 요지경 속이어서 가진 자들의 창고 속에서 썩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시절을 일러서 이 세일즈맨의 죽음을 쓴 극작가 아서 밀러는 모든 것이 다 고갈돼 버린 느낌이었다. 모든 것이 다 고갈돼 버린 느낌이었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흔히 대공황기의 문학은 경제, 사회, 심리적으로 절망적인 투쟁을 겪는 와중에 놓인 국가의 시련을 나타내는 시대의 거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논의됩니다. 이 시절에 줄리아 워드 하우잇이 공화국 전투 찬가를 패러디하여 사람들의 눈에는 좌절의 빛이 떠오르고 굶주린 사람들의 눈에는 분노가 자라고 있었다. 사람들의 눈에는 분노의 포도가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매달린 분노가 충만하고 그 포도 수확기를 위하여 알알이 더욱 무겁게 연그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줄리아 워드 하우잇이 공화국 전투의 찬가를 패러디해서 이 존 스타인백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일갈했던 존 스타인백은 당대의 어느 작가 못지않게 당시 삶의 경제적 공포와 혼란 상태에 관심을 가졌던 작가였습니다. 현실의 정신적 무정부 상태에 저항하고 비판하면서 인도주의에 입각한 인간 공동체의 총체적 인식에로 이르려 했던 그였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대비되는 그의 대표작 분노의 포도는 흔히 대공황기의 서사시로 불립니다. 경제공황기 미국의 우울한 초상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소설입니다. 대공황기의 불의에 항의하는 인간의 투쟁을 감동적으로 다룬 작가 존 스타인백. 이 존 스타인백은 1902년 2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 지방 셀리나스에서
군청 재무관인 독일계 아버지와 초등학교 교사인 아일랜드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근처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농경지인 셀리너스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성장한 그는 어려서부터 독서를 즐기고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여러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목장 일꾼도 해본 적이 있고 벽돌공, 목화 따기, 일꾼 등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훗날 소설 작업에 좋은 자양분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다니다 중퇴한 후 작가로서 입신한 꿈을 품고 1925년 뉴욕으로 가서 일간지 통신원이 되었으나 2년 만에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별장지기를 하면서 소설 습작에 매진했습니다. 뉴욕에서 일간지 통신원, 그러니까 기자 역할을 했던 것이 또 소설 쓰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첫 작품 황금의 잔을 1929년에 발표했을 때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1934년 단편 살인으로 오헨리상을 수상하면서 무명시대를 청산합니다. 이어 의심스러운 싸움을 1936년에 1937년에 생지와 인간 이런 작품을 내면서 작가로서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러다가 1939년에 분노의 포도를 발표하고 이듬해 권위 있는 퓰리처상과 아메리카 볼 셀러지상을 받으면서 평판 작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게 됩니다. 1952년에는 또 하나의 대작 에덴의 동쪽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고 1962년에는 장편 불만의 겨울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존 스타인백의 작품은 대개 고향인 캘리포니아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라는 위기의 시대를 예리하게 성찰하면서 인간의 문제를 고뇌한 대표적인 작가로 꼽힙니다. 대공황기의 불의에 항의하는 인간의 투쟁을 감동적으로 다룬 의심스러운 싸움이나 난세 리얼리즘 문학의 정점으로 알려진 분노의 포도에서 작가 존 스타인백은 공황기의 사회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그 심층에서 인간다운 삶, 인간다운 삶의 문제를 깊이 있게 파헤쳤습니다. 창세기 카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에서 발상을 얻었다는 에덴의 동쪽에서도 그는 인간의 사랑과 윤리 문제를 진지하게 천착했고요. 의심스러운 싸움을 보면 나는 사물의 전체 모습을 보고 싶어 되도록 전체에 가까운 모습을 선인이 악인이 하는 눈 가리기를 하고 나의 시야를 좁히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바튼의 말이 나오는데요. 편견 없이 현실의 전면성을 파악하고자 했던 작가 존 스타인백의 창작 태도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그는 삶의 전면성을 추구하며 주의보다는 어떤 그 신념, 주의보다는 인간의 진실을 탐구했던 작가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제 작가 존 스타인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작품 분노의 포도의 세계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작품을 보면 한 대주주를 위해 10만이 굶주리는 황무지에서 자라나는 그 분노의 포도,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이 잘 그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그 오클라호마주 일대에 아주 심한 가뭄이 닥쳐오고 황사가 대기를 뒤덮습니다. 경작지가 황폐화되죠. 땅에서 작물을 수확하기 어렵게 된 농민들은 은행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은행은 그들에게 이윤을 먹고 사는 괴물로 비춰집니다. 그런 괴물 같은 은행 때문에 농민들은 생활터전을 잃고
지주와 은행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결국 풍요롭다는, 늘 이제 캘리포니아 얘기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풍요롭다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기로 결심합니다. 거기 가서 과일 따기 일을 하면 높은 임금을 준다는 광고문들은 그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뭐 정말 너무나도 참혹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뭐 그런 살기도 어렵고 그런 숨쉬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니까 잿빛 황무지를 떠난 가난한 오키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방금 제가 오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오키라고 하면 오클라호마주 출신의 가난한 이주민들을 당시에 경멸하는 별칭이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출신의 가난한 이주민들을 이제 이 서부 쪽에서 오키라고 이제 좀 멸시하듯이 불렀던 거예요. 1934년에 오클라호마의 땅을 빼앗기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온 빈민들은 25만 내지 30만 명이나 된다고 이 소설은 보고합니다. 본문에 보면 땅을 잃은 실향 이주민들은 캘리포니아로 밀려들었다. 25만 내지 30만 명이나 된다고 했다. 그들의 발길 뒤로도 새로운 트랙터가 밀려오고 있었고 소작인들은 계속 쫓겨나고 있었다. 길바닥 위에 새로운 물결이 있었다. 땅과 집을 잃고 시달려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사람들의 물결이었다. 이런 본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쫓겨난 이 오키들, 이들에 대해 캘리포니아의 부유한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경멸적인 시선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배고픈 것을 모르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배고픈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았다. 부족한 것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주민들의 눈동자 속에서 궁핍의 불꽃을 목격했다. 자신들은 선량하고 침략자들은 나쁘다고 스스로 믿게 되었다. 그들은 말했다. 이 고약한 오키들은 더럽고 무식하다. 그놈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적인 미치광이들이다. 이 고약한 오키들은 도둑놈들이다. 무엇이든지 훔쳐간다. 재산권에 대한 하등의 의식조차 없는 이들이다. 이 오키들을 경멸에 찬 시선으로 보는 그 서부 캘리포니아의 돈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앞에서 제가 아간벤이 논의했던 벌거벗은 생명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대공황기판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해도 그런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멸적인 시선 속에서 오키들의 행렬은 계속됩니다. 미국의 66번 국도는 시카고에서 오클라호마를 거쳐 로스앤젤레스로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을 저도 자동차로 지났던 적이 있는데요. 애리조나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넘어가는 경계 지역에 이제 주유소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자동차 여행을 할 때에는 이제 주유소가 보이면 일단 주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캘리포니아주를 처음으로 이제 가는 입장에서 그때 떠오른 생각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캘리포니아였어요. 그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애리조나주에서 넣지 말고 캘리포니아주에 들어가서 넣자. 이런 생각을 하고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운전을 한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에 들어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넘어가니까 사막이에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데가 초원이 아니라 사막지대였어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경보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큰일이었어요. 아주 한여름이었는데요. 그날 날씨가 훨씬 100도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섭씨로는 한 38도가 넘었을 것 같은데 무척 더운 날씨였어요. 가도 사막이었고 좀처럼 주유소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에어컨을 끄고 이제 차창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땀이 나고 막 더워서 미치겠고 차에는 이 경보등이 자꾸 깜빡이고
그래서 또 땀이 났었는데 이제 거의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고 그랬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차가 서면 막막했을 때였는데 거의 차를 세워야 할 지경이 이랬을 때 저 멀리서 쥐수 한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휴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셨던 적이 있는데 저는 물론 그때 인제 일시적인 여행자였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그런데 인제 여행자였기 때문에 저는 인제 기름을 넣고 나면 고난에 찬 그런 여행자는 아니죠. 근데 그 길을 따라서 1934 년에 고난의 여정에 올랐던 오클라호마 출신 농민들은 '너무나도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배고픈 채 모래바람을 뒤집어 써야 했던 힘겨운 길이었을 겁니다. 무척 고단했지만 그럼에도 아주 이 모래바람을 뒤집어 쓰면서 고단하게 가고 있지만 그래도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푸른 신천지에 이르면 괜찮을 거야. 자기들도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을 거야. 희망을 가지고 이제 꿈꾸면서 갔던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00만 에이커를 가진 한 사람의 대지주를 위하여 10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 황무지 같은 현실에서 아직은 좌절하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가서 그 푸른 신천지에서 뭔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신생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그들의 꿈, 소망 이런 거 보면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모집한다는 황색 광고문은 그들에게 말 그대로 희망의 지표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작은 흰집을 짓고 밭을 갈아 포도를 맛있게 실컷 먹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캘리포니아는 과연 그들에게 푸른 신천지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이주민들에게 제공할 복락의 땅은 단 한 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그러기에 당연히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형국이었습니다. 소설의 본문을 보더라도 캘리포니아 주의 곳곳에는 길목마다 사람들로 들끓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뭔가 그 짐을 끌고 밀고 이렇게 하면서 일하고 싶어서 미쳐 있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오고 있다고 쓰고 있어요. 한 사람의 손이 들어야 하는 짐 하나마다 5사람의 손이 뻗어왔고 한 사람의 배에 찰 만한 음식에 5사람의 입이 벌려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굶주린 나머지 영양실조로 많은 이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대지주들은 가격 폭락을 우려하여 오렌지 더미에 석유를 뿌려 썩게 하고 돼지를 죽여 생석회를 뿌려 못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대지주도 벌거벗은 생명과도 같은 가난한 오키들에게 오렌지와 포도와 돼지고기를 적선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포도에서 대지주들은 역사의 교훈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들로 진단됩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커다란 사회 변혁이 일어나면 자기들의 토지를 빼앗겨야 하는 대지주들, 그들도 역사에 접근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를 읽는 눈이 있으며 재산이 너무 소수의 손아귀에 편중되면 결국 빼앗기고 만다고 하는 위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이와 함께 대다수의 사람들이 춥고 배고프면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힘으로 빼앗는다고 하는 부수적인 사실도 알고 있다. 또한 억압은 피압박자들을 강화하고 단합시킬 뿐이다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자연히 증명되어 온 작은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지주들은 이와 같은 역사의 3가지 가르침을 외면했다. 땅은 점점 더 소수의 손에 떨어졌고 땅을 잃은 사람들은 늘어갔으며 대지주들은 모든 노력을 억압에만 기울였다. 그들은 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류가스를 사기 위하여 돈을 썼고 폭동을 사전에 진압하기 위하여 정탐꾼들을 풀어 난민들의 쑥떡 공론을 살폈다. 19장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사정이 그렇게 험악하다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꿈의 푸른 신천지는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지옥을 방불케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품었던 희망도 한낱 사막의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이 가득했던 그들 영혼의 공간에는 대신 분노의 포도만이 가만히 가득히 연그러 갑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강물 속에서 감자를 건지려는 사람들이 어망을 들고 나온다. 망을 보는 사람이 그들을 제지한다. 배고픈 사람들은 덜꺼덕거리는 차를 타고 와서 버린 오렌지를 주우려 하지만 석유가 뿌려져 있는 것이다. 그들은 묵묵히 서서 물에 떠내려가는 감자를 지켜보고 도랑가에서 잡고 있는 돼지 멱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지만 그것은 곧 땅속에 파묻혀서 질꺽질꺽 흐르는 것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 사람들의 눈에는 좌절의 빛이 떠오르고 굶주린 사람들의 눈에는 분노가 자라고 있었다. 사람들의 눈에는 분노의 포도가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매달린 분노가 충만하고 그 포도 수확기를 위하여 알알이 더욱 무겁게 연그러가는 것이다. 25장 부분이었는데요. 이 소설의 제목이 왜 분노의 포도인가를 잘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 분노의 포도에서 포도는 풍요와 분노 두 가지 상반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 성서의 맥락에서 이해 가능합니다. 먼저 오키들이 꿈꾸었던 캘리포니안 드림의 상징이 바로 풍요로운 포도였습니다. 사막화되고 황무지화된 고향에서 쫓겨난 그들은 캘리포니아에서 풍요로운 포도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무엇보다 소망했던 것입니다. 구약 민수기 13장 2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거기서 포도를 선택하지요. 그들은 에스콜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들러매었다. 이런 성서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둘이 함께 양 어깨에 맬 정도였던 점으로 보아 풍성한 수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콜라 푸생의 사계 그림 중 가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1960년에서 1964년경에 그 무렵에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인데 이 가을 작품의 이 장면이 매우 실감 있게 그려졌습니다. 주인공 이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의 주인공 조드 일가가 캘리포니아로 가며 꿈꾸었던 부와 번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니콜라 푸생의 가을 모습,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성서에서 분노의 의미는 요한묵시록 14장 18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하느님의 명령으로 분노의 포도주를 내는 장면 말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에 대한 권한을 지닌 천사였습니다. 그가 날카로운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날카로운 낫을 대어 땅의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들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땅 위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들이고서는 하느님 분노의 큰 포도확에다 던져 넣었습니다. 도성 밖에 있는 그 확을 밟아 누르니 그 확에서 높이가 말고삐에까지 닿는 피가 흘러나와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요한묵시록 14장 대목인데요. 더 직접적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 공화국 전투 찬가에서 분노의 포도 대목입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군에 대항했던
독립군의 군가로 미국 여류 시인인 줄리아 워드 하우가 작곡해 유명해진 공화국 전투 찬가에서 인용한 것으로도 봅니다. 그 찬가에서 이렇게 돼 있죠. 내 눈은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보았다. 그는 분노의 포도가 저장된 포도원을 짓밟고 있다. 무섭고 빠른 칼의 운명적 번쩍임을 풀어놓았다. 그의 진실은 계속 전진하고 있다. 소설 분노의 포도에서는 앞에서 함께 읽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본가들의 천인공노할 포악행위에 대한 분노를 웅변합니다. 오렌지와 포도 등 식품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굶주리는 가난한 이들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을 쓰레기덤에 버리고 그것을 분리해 먹지 못하도록 석유를 뿌리는 잔악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무도한 행위를 보면서 가난한 농민들의 분노가 묵시록에서의 분노의 포도처럼 타오르고 있었다고 존 스타인백은 역설합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 러시아 이야기 한 대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셰몬은 가난한 구두장이었습니다. 땅도 집도 없이 허름하게 사는 그는 한겨울을 나기 위한 코트를 만들 양가죽을 마련하고자 집을 나섰습니다. 2년 동안 저축한 돈과 이웃 농부들에게 빌렸던 돈을 받으러 갔던 길이었는데요.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은 이웃들에게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양가죽을 구하지 못한 채 싸구려 보드카 한 잔의 기운으로 추위를 견디며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회 옆에서 헐벗은 사내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 제 코가 석자인데 하며 그냥 지나쳤지만 양심의 가책이 일어 그 사내를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양가죽 없이 거지만 데리고 들어온 남편을 본 아내는 기가 막힙니다. 화가 난 그녀가 사내를 쫓으려 하자 남편은 하느님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노기를 거두고 거지에게 저녁을 제공하지요. 그러자 거지는 희미하게 웃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내가 구두방에서 조수로 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한 남자가 찾아와 1년 동안 닳지 않을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천사인 사내 미하일은 그가 장화를 찾기로 한 날 죽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화 대신 수의와 함께 필요한 신발을 만들며 사람은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진실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6년째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하일은 쌍둥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6년 전 미하일이 그 어머니의 영혼을 거둘 때 보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당시 천사는 그 산모를 데려오라는 하느님의 명을 받았지만 어미 없는 그 쌍둥이들이 살지 못할 것 같아 하느님의 명을 어겼다가 다시 명을 수행하지만 그 벌로 인해 추방된 상태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천사는 사람은 걱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세 번째 진실도 헤아리게 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저 유명한 돌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으며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정작 자기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힘이고, 그러므로 사람은 걱정이나 욕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던 이 동화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여서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깃든 사랑을 믿지 못하며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1970년대 한국 작가 조세희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 것인가, 교육으로 사랑을 키울 것인가 무척 고민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교화 쪽이었는데요. 사랑의 실천론을 강조하는 복음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이런 요한의 첫째 편지를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를 읽으면서 일찍이 톨스토이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거듭 던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고맙습니다.